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김유라 지음. 챕터 4, 143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 아파트 언제 사고 언제 팔까? 목표 수익률을 정하라. 계산기가 필요 없는 수익률 분석표. 지금까지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 알아봤으니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점과 매도하는 시점에 대해 알아볼 차례이다. 그런데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얼마 동안이나 투자할지,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 때 매도할지를 정하는 일이다. 투자 기간을 오를 때까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거나 매도 금액을 1억 원이 오르면이라고 장밋빛 꿈을 꾸듯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나는 월세 투자와 전세 투자를 병행하고 있지만 모든 물건마다 매도를 목표하는 시기가 있고 기대 수익이 있다. 일테면 월세의 경우 투자 기간은 4년 이상을 계획하고 수익률은 최소한 연 10% 이상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대출 규모와 이율이 수시로 변하는 데다 투자 물건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일일이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번거롭다. 그래서 아예 수익률 분석표를 엑셀 시트로 만들었다.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며 보니 일일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어 무척 편리했다. 중개소 사람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느냐고 궁금해했는데 그들에게도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던 수익률 분석표를 지금부터 공개한다. 다음 페이지에 제시한 것은 대출 규모가 매매가의 70%, 대출 이자율이 3%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수익률 분석표다. 표를 보자. 9,800만 원짜리 집을 샀을 때 월세를 놓을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은 되어야 한다. 수리비를 200만 원으로 잡고 있다면 매매가에 200만 원을 더해 표에서 음, 만 단위는 만 원. 그러니까 1억 원 부분을 보면 된다. 이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1억 원짜리 아파트 월세가 500에 4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매수하면 안 된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니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매매 차익을 노린다 해도 무조건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접근하는 것밖에 안 된다. 나는 이런 표를 만들어 명확한 기준을 만든 후에 레이더망에 잡히는 아파트를 월세 투자용으로 매수했다. 2013년 세종시에서 6천만 원대의 26평 복도식 아파트를 발견했는데 월세가 500에 40만 원이었다. 표를 보면 월세 500에 40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적정 매매가는 최소 8,500만 원이다. 그런데 6천만 원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었다. 월세를 받으며 기다린다면 2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오를 것 같았다. 그래서 매물이 나오는 족족 매수했다. 당시 셋째를 출산한 나는 한 달 된 아이를 안고 집을 보러 다녔다. 이렇게 어린 아기는 처음 본다며 다들 놀라워하던 기억이 난다. 월세 수익과 매매 차익 모두 실현. 이 아파트를 사들인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외에 주변에 산업단지가 커지고 있어 인구 유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신규 물량이 전혀 없는 동네라는 이유도 있었다. 투자한 지 1년이 조금 넘자 내가 산 아파트들은 매매가가 8천만 원대로 올랐다. 매달 월세 수익을 거뒀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매매 차익까지 얻은 것이다. 가격이 계속 상승해 2015년 가을 8,800만 원에 한 채를 매도하고 2016년 6월에는 9,500만 원에 한 채를 더 매도했다.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다. 월세가 5만 원만 더 올라도 매매가가 1억 500만 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건만 산업단지 인근에 원룸들이 많이 지어져 월세가 미동도 없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며 원룸 투룸이 들어섰음에도 미동이 없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26평, 방 3개짜리 넓은 아파트이기에 신축 원룸 투룸의 물량 공세에다 임대가가 하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 아파트에 투자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당가가 주변 신규 아파트 시세의 50% 이하. 수익률 분석표를 봤을 때 월세 수익에 비해 저평가되었음. 앞으로 공급이 어려운 방 3개짜리 26평 아파트라는 희소 가치. 적정한 임대 수익이 나오면서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을 고를 때 이 수익률 엑셀 시트를 기준으로 삼기 바란다.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좋다. 나는 공대 출신이라 그런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투자를 좋아한다. 확실한 이유가 눈에 보여야 움직인다. 표를 자세히 보면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70%로 설정되어 있다. 월세 수익도 중요하지만 전세가율도 중요한데 전세가가 낮으면 월세 대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려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월세가 하락을 부추긴다. 전세가는 될 수 있으면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 그래야 높은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전세가율이 90% 이하인 아파트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미리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출의 마법을 일으켜라. 오히려 빚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라. 나는 내가 보유한 아파트의 수익률을 수시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매도 시점을 판단한다. 수익률을 계산하는 데에는 대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된다. 따라서 대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매도 시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대출을 잘 이용하는 것은 훌륭한 능력이다. 이 능력이 있어야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출이 있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대출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히려 대출이 전혀 없는 것이다. 알다시피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 심지어 은행마저 자기 자본 비율이 매우 낮다. 자본가들은 빚을 잘 이용한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대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내가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돈을 기업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에게 주는 예금 이자보다 많은 대출 이자를 받는다. 대출을 받은 그 기업은 투자를 해서 이 사회에 돈이 돌게 한다. 대출은 돈을 만들어낸다. 이를 이해한다면 대출이 더는 두렵지 않을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대출을 두려워했다. 빚지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대출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투자를 할 때도 처음에는 대출 없이 종잣돈만 가지고 했다. 그렇게 투자금 2,500만 원으로 3년 만에 2천만 원을 벌고 신이 났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 이런 식으로는 1년에 한 채밖에 투자를 못할 것이 뻔했다. 투자금 2천만 원은 1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꼬박꼬박 저축해도 모을까 말까 한 금액인데 어느 세월에 투자를 한단 말인가. 게다가 사고 싶어 봐두었던 집이 몇 달 만에 1,000만 원 이상씩 뛰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1년 동안 열심히 모아도 그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 그 집을 살 수가 없다. 대출이 아니면 투자를 할 수가 없었다. 다만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야 했다.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더는 떨어질 데가 없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곳은 대출을 받아가며 투자할 이유가 없다. 대출은 위험한 것이 아니다. 대출이 위험하다는 것은 부동산을 매수한 뒤 가격이 하락할까봐 두렵다는 이야기인데 은행에서 가만히 있는 내 돈의 가치도 하락한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다만 대출을 이용한 투자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물론 이유 없이 대출 받은 것은 위험하다. 소비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투자를 위한 대출은 합리적이고 건강한 수단이다. 월세 투자는 대출 투자다.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이런 계산을 했다. 1. 1억 원짜리 집을 사서 8천만 원의 전세를 놓는다. 2. 전세가 만기되면 2년 후까지 4천만 원을 모은다. 3.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20만 원의 조건으로 월세 세입자를 구한다. 4. 월세 보증금 4천만 원을 받고 그동안 모은 돈 4천만 원을 더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다. 5. 다시 돈을 열심히 모아 월세 보증금을 점점 낮추고 대신 월세를 올린다.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니 깨달은 것이 대출이 없으면 월세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출이 없으면 매매 수익률도 떨어진다. 왜 그럴까?
다음에 식을 보자. 1. 대출이 없을 때 임대 수익률 계산법. 매매가 빼기 보증금 분의 월 임대료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 이렇게 했을 때 약 5% 수익률이 납니다. 두 번째, 대출이 있을 때 임대 수익률 계산법. 매매가 빼기 보증금 빼기 대출금 분의 월 임대료 곱하기 12개월 빼기 대출 이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 이렇게 되면 약 14%의 이 수익률이 납니다. 대출을 받았을 때는 투자금이 4분의 1 이상 줄어들었고 수익률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1번 사례는 투자금 9천만 원으로 한 채밖에 살 수 없지만 2번 사례는 네 채를 살 수 있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누구라도 같은 돈으로 한 채를 사기보다 네 채를 사는 쪽을 택할 것이다. 이번에는 집값이 1천만 원 올라 1억 1천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1번 사례는 투자금이 9천만 원이니 2천만 원의 매매 차익을 냈다. 이에 비해 2번 사례는 네 채를 샀으니 모두 8천만 원의 매매 차익을 냈다. 즉, 대출을 받아 투자한 2번이 훨씬 유리하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자. 내가 집을 사러 갔는데 대출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9천만 원을 투자해야 하는 아파트가 있고 대출이 끼어 있어 2천만 원만 주면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라면 어떤 물건을 살까? 대출이 들어 있어야 잘 팔린다. 실제로 중개소를 다녀보면 대출이 하나도 없는 데다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끝까지 안 팔리고 남아 있다. 매수자가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3년 거치 30년 상환. 투자를 하려면 대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대출받을 결심을 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갚을지도 선택해야 한다.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까?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상환 방식은 고정금리 3년 거치 30년 상환이다. 대출 이자를 내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매월 내는 금액이 큰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납입. 2. 원금 균등 상환. 매달 같은 원금 납입, 이자는 조금씩 줄어든다. 3. 거치식.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입한다. 나는 거치식을 선택한다.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월세 수익률과 매매 차익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거치식을 택하면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갚을 수도 있다. 다만 1, 2%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붙으므로 잘 따져보고 상환해야 한다. 3년만 거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가능하다. 3년 거치식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면 더 저렴한 이율의 대출로 바꿀 수 있다. 둘째, 매매가가 올랐을 경우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생기고 동시에 투자금 대비 월세 수익률도 높아진다. 표를 보자. 매매가 8천만 원에 대출을 70% 받았을 때 투자금은 1,400만 원이다. 따라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22%가 된다. 그러나 몇 년 보유 후 매매가가 1억 원으로 상승했을 때 다시 대환 대출을 받으면 70%인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1,400만 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서도 매월 22만 5천 원의 순수익이 생긴다. 이때 회수한 투자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월세가 잘 나올 뿐만 아니라 매매가가 오를 만한 아파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3년 후 대환 대출이 어렵거나 매매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은 원금과 이자를 최소한으로 납입하도록 30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는 것이다. 이는 혹시 모를 위기를 대비하는 안전장치이다. 금융 위기가 와서 금리가 크게 오를 수도 있기에 이런 위험이 감지되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예금금리도 인상되고 그에 맞게 월세도 올라갈 것이다. 대출을 빨리 갚겠다고 원리금 상환 금액을 무리가 될 정도로 높게 책정할 필요가 없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약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만다. 늘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다. 위험할 때를 대비하면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개발 호재보다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소문에 사라라는 말은 카더라 통신만 믿고 부동산을 덜컥 사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비해 뉴스에 팔라는 말은 오해의 여지도 없거니와 참으로 현명한 조언이라고 생각한다. 고수들은 뉴스에 팔고 초보들은 뉴스에 산다. 초보 투자자 시절에 나 역시 그랬다. 때는 2011년 5월.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뒤 경기는 전반적으로 냉각되는 분위기였다. 대전의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았다. 그런데 온 나라가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슈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선정 지역 발표일을 며칠 앞두고는 과학 벨트 거점 지구로 대전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어느 정도의 근거를 두고 떠돌았다. 발표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투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대전에 이런 호재가 언제 또 있겠나 싶어 빌라로 이사 오면서 생긴 여윳돈이 있어 투자를 마음먹었다. 그때가 발표일 하루 전, 발표가 되기 전에 사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송강동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럴 수가 모든 중개소가 문을 닫은 것이다. 일요일에는 중개소도 쉰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다.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있었다. 월요일 오후 3시에 발표 예정이라니 월요일 오전에 계약을 하면 되지 않겠나? 다음날 아침에 다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다. 워낙 중개소가 많은 동네인데도 중개소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한 사람이 집을 보고 나오면 바로 다른 사람이 보러 올라가고 다른 집을 보러 가면 그 집에도 줄줄이 사람들이 찾아왔다. 옆동도, 그 옆동도 사정은 비슷했다. 상황이 급박했다. 집을 보러 다닌 지 1시간 만에 1순위로 점찍어 놓은 집 매도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고 한다. 이순희 집은 그새 마음이 바뀌었는지 팔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3순위로 생각해 놓은 집을 계약하기로 했다. 23평, 매매가 1억 3천만 원에 전세 9,500만 원이 가능한 집이었다.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계약금 1,300만 원을 빛의 속도로 송금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다. 자기 부인이 뭣도 모르고 너무 싸게 팔았다며 집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이미 계약금을 보낸 터라 나는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신용만 했다. 그 와중에 3시가 되었다. 전문가들에게 입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전 신동, 둔곡 지구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거점 지구로 지정되었다는 뉴스가 떴다. 뉴스를 보니 자신의 지역이 지정되기를 기대하던 경상도나 전라도, 수도권 주민들의 실망이 대단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내가 계약금을 넣은 집은 신동, 둔곡 지구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로 저렴하고 살기도 좋은 곳이었다. 문제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매도자였다.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했기에 나는 유모차에 첫째를 태우고 둘째는 포대기로 업은 채 밤 12시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온종일 굶어가며 중개소 한 구석에서 둘째에게 수유를 했다. 해결을 하고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목표를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나의 끈질김에 중개소에서도 빨리 해결해 주려고 더 노력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또 안 판다고 할까봐 매도인이 오기 전에 소장님에게 미리 귀뜸을 해두었다. 마음이 또 변할지 모르니 중도금 날짜를 빨리 잡아주세요. 말일이 대출 이자 납입일이니 이자 나가지 않도록 그 전에 중도금으로 근저당 상환 말소를 하자고 이야기해보세요. 드디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소장님이 매도자에게 말했다. 좀 지나면 대출 이자 나가네. 이거 아깝게 뭐하러 내요. 중도금 받아서 미리 버리지요. 매도자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계약을 하고 어느덧 2주가 흘러 5월 말이 됐다. 과학 벨트 지역 발표가 나자마자 매물은 진작 가치를 감추었고 그나마 있는 매물도 그 짧은 기간에 1,500만 원 이상 오른 상태였다. 어느 날 매도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집을 못 팔 것 같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 위약금을 좀 깎아주십시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가슴이 벌렁거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일이 중도금 기일입니다. 중도금을 보내지 않으면 제가 계약 위반을 한 것이 되므로 저는 내일 보낼 계획입니다. 정말로 계약 파기를 원하신다면 계약금과 위약금을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이제는 같은 물건을 1억 4,50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으니 저는 위약금 1,300만 원을 받아도 손해입니다. 깎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다면 매도인은 그 밤중에 바, 어, 돈이 없다던 매도인은 그 밤중에 바로 2,600만 원을 송금했고 그렇게 계약은 파기되었다. 값이 한참은 더 오를 것 같은 집을 되찾은 매도인은 싱글벙글했고 그 집을 사지 못한 나는 울고만 싶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더니 그런데 몇 달 후 집값이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더니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니, 이건 뭐지? 당장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투기 세력들이 너무 밀고 들어오니 전월세가 흔해지고 그래서 전세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뉴스만 보고 어리바리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 나도 따라 몰려갔다가는 쪽박차기 십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슴에 깊이 새겼다. 뉴스에 떴을 때는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라는 것을.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파트는 1억 3천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세종시에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 과학벨트가 조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추진 일정과 사업 계획들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오른다 해도 취득세, 등록세, 수리비, 그리고 그 기회비용을 따진다면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할 정도의 메리트는 없다. 나는 땅도 아닌 아파트를 장기로 투자하지 않는다. 20년이 넘은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30년을 바라보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전세 투자를 할 때는 보통 2년에서 4년을 보유하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매도한다.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겠다. 전세 투자는 2년, 월세 투자는 4년. 전세 투자 2년의 법칙. 임대차는 계약 기간이 기본적으로 2년이기 때문에 나는 투자 기간을 2년으로 잡는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2년 동안은 내보낼 수도 없고 나의 투자 원칙 가운데 하나가 실거주자가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집을 매수한 사람이 들어와 살 수가 없다. 이런 때는 상대를 투자자로만 한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좋은 가격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2년 후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미리 점검하고 접근한다. 2년 후를 예측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주변에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지, 있다면 분양이 완료된 세대수는 얼마인지, 내년과 내후년에는 입주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면 된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되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붙어 활황이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외면을 받아 미분양이 생긴다. 두 경우 모두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일시적인 악재로 작용한다. 그리고 입주가 시작되면 수천 세대가 동시다발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의 임대가가 하락한다. 집을 팔고 신규 아파트로 이동하는 수요도 많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도 하다. 나는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전세가 들어있는 물건을 잡는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1월에 신규 아파트 5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면 전세 가격이 전세 계약 기간이 2016년 8월 20일부터 2018년 8월 19일까지 까지인 기존 아파트를 2016년 10월 1일에 매수한다. 2016년 10월에 매수하여 12월에 잔금 치르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면 2년 후 신규 입주 물량과 겹친다. 이렇게 매도 시점을 고려하면 전세가 이미 들어있는 아파트가 좋다. 그리고 2018년 8월 전세 만기 시,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이 풀리기 직전에 매도한다. 이제는 1년 이상만 보유하면 팔 때 일반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없다. 아니면 매도하지 않고 다시 2년간 전세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중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이들도 있는데 나에게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전세는 8천만 원인데 주변 입주 물량으로 하락해서 일시적으로 6,500만 원이 된 때에다. 나는 세입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 전세가가 하락한 걸로 아는데요. 지금 사시는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 맞출 수 있으면 이사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윳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세입자는 어쩔 수 없다며 만기까지 거주했다. 만기 때는 내가 조사한 대로 입주 물량이 없어 다시 전세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더 높은 액수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 투자는 수요가 폭발하여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다.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고 전세가 없어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면 자치단체에서는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데는 통상 2년에서 3년이 걸린다. 그리고 향후 입주 물량은 정확히 정해져 있기 마련이다. 좋은 가격으로 매도하고 싶다면 그 시기를 피하면 된다. 가격이 폭등하면 누구나 꼭지 혹은 상투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때는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거래가 멈추기도 한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매도 목표 금액을 꼭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목표한 금액에 도달하면 주저 말고 팔아야 한다. 부동산에 과도한 거품이 끼면 누구나 거품이 꺼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무리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거품이 끼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물건의 가치만큼 평가받고 적당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만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세는 최고가로 놓을지언정 매도할 때는 최고가를 받으려고 욕심내지 않는다. 월세 투자 4년 이상. 월세 투자는 전세 투자와는 또 다르다. 4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임대 사업자의 의무 등록 기간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임대 사업자로 4년만 보유하면 되므로 월세 투자 기간을 최소 4년 이상으로 정했다. 월세 수익률이 높을수록 매매가 상승이 더딘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4년 이하로 보유했다가 팔고 또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취득세, 양도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등 비용만 자주 지출하게 되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월세 투자에는 전세 투자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매수 당시부터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저평가되어 있는가? 2. 희소 가치가 있는가? 3. 임대 수요는 풍부한가? 4. 주변에 예정된 신규 분양은 없는가? 항상 만기 시점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항상 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다. 물건 없다 해도 어딘가에는 있다. 아파트 언제 사고 언제 팔까? 이미 언급했듯이 답은 단순하다. 잘 팔리는 집을 사서 잘 팔리는 타이밍에 팔면 된다. 그 지표가 수요와 공급이고 이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전세 물건이다. 전세 물건이 많은지 적은지는 중개소에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전세를 구하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전세 물량과 가격을 물어보면 된다. 그런 다음, 그럼 매매는 얼마 정도 하는데요? 라고 매물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로얄동, 로얄층 올수리는 얼마? 로얄동, 로얄층 노수리는 얼마? 비로얄동, 비로얄동, 로열층은 얼마? 이런 식으로 다른 물건의 시세를 꼼꼼히 분석해서 내가 구입할 아파트의 시세를 정하도록 한다. 매도 시점과 가격을 파악할 때도 마찬가지다. 전세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물어봐라. 전세 물건이 많다고 하면 집 팔기는 어렵겠구나 생각하면 된다. 반대로 전세가 귀해 이사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 이때다 하고 팔아야 한다. 그러나 초보 투자자들은 매물이 없을 때 사서 매물이 많을 때 판다. 가격이 오를 것만 생각했지 매물이 그렇게 많아질 줄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를 장기 투자하게 된다. 얼마 전 지인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아파트를 계약하던 시점에는 전세가 귀했는데 투자자들이 몰려왔는지 한 달 만에 전세 물건이 늘어서 전세가가 2천만 원이나 하락했다는 것이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걱정이라는 말이었다. 전세를 몇 군데나 내놓았냐고 물으니 아는 부동산 한 군데에만 내놓았다고 한다. 그동안 중개소 한 군데만 믿고 전세를 놓았다가 잔금을 맞추지 못한 사람을 한두 명 본 것이 아니다. 물론 나도 경험했다. 그래서 30군데 내놓았더니 한 달이 지나도 안 나가던 전세가 엿새 만에 계약이 되었다. 가끔가다 매수 계약서를 작성했던 중개소에서 자신들이 세입자를 알아보겠다며 전세 계약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일주일 정도 상황을 보기도 한다. 매도할 때나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집이 안 팔린다는 하소연을 몇 번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개는 한두 군데, 많아야 세 군데의 집을 내놓았다고 했다. 물량이 많을 때는 최소한 30곳의 중개소에는 내놓아야 팔린다. 몇 년 전 동생이 일산에서 신혼집을 구할 때에도 중개소를 여러 곳 열어보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30곳은 가본다는 마음으로 중개소를 다녀봐. 지금처럼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는 집이 잘 팔리니 부동산끼리 매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그러나 동생은 매물 정보를 공유한 중개소를 통해 아파트를 샀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물건이 없단다. 한 군데만 갔으니 물건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얼굴에 저 신혼집 사러 왔어요 라고 쓰여 있는 20대 부부에게 그 중개소는 내부만 그럴듯하게 수리되었지. 잘 안 팔리는 층, 잘 안 팔리는 라인만 보여준 것이다. 공동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의 중개 사무소가 붙기 때문에 중개사무소가 두 개가 된다. 매도자 측 중개소에서는 본인이 매수자를 구해 양측 중개 수수료를 모두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매수자 측 중개소 가격 절충에 나서더라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경험을 한 가지 얘기하자면 세종시 26평 아파트를 공동중개 매물로 소개받은 적이 있다. 나는 매도자 측 중개업소에 500만 원을 깎아주면 구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 중개소는 그렇게는 못 팔겠다고 하던데요. 하고 딱 잘라 끊으며 가격 절충에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마침 남편 지인이어서 매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매수했다. 그런데 그는 가격을 깎아달라는 내 제안을 중개소를 통해 한 번도 전에 들은 일이 없다고 했다. 그날 이후 가격을 협상할 때면 중개사가 내 눈앞에서 매도자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을 봐야 안심이 된다. 부동산끼리 사이가 안 좋아 옆집인데도 인사조차 안 하고 지내는 곳도 있고 두 패로 나뉘어 절반만 공유하는 지역도 허다하다. 공유한다는 뻔한 이야기에 속지 말고 중개업소는 여러 군데를 방문해보자. 부동산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 투자의 목적. 부동산 투자는 시간을 사는 것이다. 시간은 내가 가진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그만큼을 상쇄하고 남을 무언가를 구입해 두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 투자를 하는 셈이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은 물건이 비싸지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현물 가격이 비싸진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돈은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지폐뿐 아니라 수표, 상품권, 기프티콘 등이 모두 화폐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가늠도 안 된다. 한국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나 소득 대비 신용대출 금액도 매우 높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쉼 없이 돌고 있는 것이다. 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아, 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넣어둘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
부자들은 서민들이 차곡차곡 저축한 그 돈을 낮은 금리로 빌려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짓고 빌딩을 사서 사옥으로 쓴다. 심지어 보험회사에서는 내가 낸 돈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 이자를 받아간다. 보험 납입금에서 사업비를 떼어가고 인플레이션 해지도 안 되는 턱없이 낮은 금리만 보장해주면서 그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준다. 국가도 대출을 만들어낸다. 정부는 각종 복지 정책을 펴고 도로나 도시를 개발하느라 늘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공채를 발행해 돈을 빌린다. 그 빚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뉴스에서는 가계부채가 최대치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만 실은 정부의 부채가 더 심각하다. 정부가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것이다. 오늘 빌린 1억을 10년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푼돈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계획이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정부가 파산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정부나 기업의 부채 규모로 계산하면 복잡하니 적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보자. 내 기억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인 1998년 IMF 시절에는 대출 금리가 20%에 달했다. 1,000만 원을 빌리면 1년에 2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다. 이자를 내지 못하면 파산한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금리는 점점 내려간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약 6%였다. 내야 하는 이자 2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는 3,3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2016년 현재는 같은 이자를 낸다고 할 때 6,6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순전히 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1998년 1,000만 원과 2016년 6,600만 원이 같은 가치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율이 낮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에 대출을 받은 자산가나 기업가는 짐이 훨씬 가벼워진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 저축을 많이 해서 우대금리 0.4%더 받는다. 같은 얘기는 더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현물에 투자하는 것 아니면 이제는 길이 없다. 전세 해지를 이용하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부동산으로 봤다. 사람이 금이나 주식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집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 한들 집에 쌓아놓고 보관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에만 투자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세 해지라고 생각한다. 어떤 회사가 수출을 하고 대금을 후불로 받았다면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이 해외 주식을 사서 상당한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불리한 쪽으로 변동했다면 투자의 의미가 사라져버린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을 미리 고정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달러가 1,0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처음에 정한 환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것이다. 전세 투자도 같은 원리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내가 상계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훗날 학군이 좋은 중계동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자. 이때는 집을 사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중계동에 집을 사되 상계동에서 계속 전세로 사는 것이다. 만약 2억 5천만 원의 집을 사서 2억 원의 전세를 놓는다면 내가 이사할 시점에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이 되든 3억 원이 되든 상관이 없다. 나중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갈 때는 2억 원만 내주면 된다. 반면 중계동으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집을 사기는 내키지 않고 전세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자. 하지만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 내년에 이사를 가겠다고 마음먹는다. 하지만 막상 내년이 오면 전세가가 얼마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지금은 2억 원이라도 내년에는 2억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그 집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기도로 가거나 점점 싼 주거 환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를 전세 해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투자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경우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지 않고 고정해 놓으면 내 집 마련이 훨씬 쉬워진다. 당장 좋은 집에 살 필요가 없다.
특히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거나 친정 또는 시가에 들어가 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기므로 몇 년 동안의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간은 그저 고생스럽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투자하는 시간이다. 부동산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다. 챕터 5. 콩나물값 깎지 말고 아파트 값을 깎아라. 181쪽입니다. 나의 정보를 발설하지 마라. 지피지기 100점 불태. 요즘은 경제서보다는 고전을 읽으면서 많이 배우는 중이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의 기술과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갈수록 깊이 깨닫고 있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 지피지기 부지 이지기 1승 1부. 부지 피부 지기 매전 필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최근에 읽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이를 실감한 일이 있다.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를 막 끝냈을 때였다. 인천 청라지구로 아파트를 보러 갔다. 타워형 신축 아파트로 구조와 향이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었기에 될 수 있으면 모든 구조를 직접 보고 싶었다. 그래서 전세 물건이든 매매 물건이든 상관없이 구조별로 집을 보여달라 청했다. 그런데 구경조차 못 해본 집이 너도 군데나 됐다. 아들이 셋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새 아파트에 아들 셋은 안 된다며 집주인이 딱 잘라 거절한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나의 약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아들이 셋이라는 것은 정말이지 약점이었다. 일례로 아파트 1층을 매수하려 할 때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다니면 매도자로 하여금 저 사람은 아들이 셋이니 꼭 이 집을 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결국 가격 흥정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나는 막내만 안고 돌아다니며 아들이 하나뿐인 채 하기도 했다. 관심은 1층에 있었지만 4층도 보고 12층도 봤다. 중개인이 1층에 사실 건가요? 라고 물으면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싸서요. 이 집보다 더 싼 집이 있나요? 하고 되물었다. 이런 경우 1층보다 더 싼 매물이 튀어나오면 그걸 사야 돈을 번다. 아파트는 보편적으로 1층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예를 더 들자면 우리 엄마가 101동에 사시니 102동 정도면 정말 좋겠어요. 와 같은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한다. 비밀을 누설하는 순간 중개업자는 그 정보를 약점 삼아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라는 식으로 나온다. 가능한 한 나에 대해 알리지 말아야 한다. 내 의도나 목적을 최대한 숨겨야 한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요즘은 혼자 다닐 때가 많다. 나는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이가 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궁금한 점들을 쉴 새 없이 질문하고 답변을 귀 기울여 듣는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잠자코 듣기만 한다. 중개업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물건의 매도 사유는 무엇인지, 매도자의 사정이 급해서 가격을 깎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바쁘다. 부동산 중개소를 다니다 보면 자기 자랑을 하느라 바쁜 손님들을 종종 보곤 한다. 어느 동네에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시골에 땅이 많은데 팔까 말까 고민이고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 웬일인지 장가를 못 가 걱정이니 참한 아가씨 하나 소개해달라 등등의 스토리다. 커피 한잔 하면서 가볍게 잡담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내가 돈이 많다는 것, 내 투자 성향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상대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게임에서 유리하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 투자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예를 들면 잔금 치를 시점에 전세가가 하락해도 이를 감당할 자금이 있는지,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월세로 전향할 의향이 있는지, 월세 투자를 하다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대출 이자를 납입할 능력이 되는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지피지기면 불전불태라.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상대방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그러니 중개업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업자는 중개소를 찾아오는 고객 중에서도 실거주자보다 투자자를 선호할 수 있다. 실거주자보다 좀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수 시의 중개 수수료뿐만 아니라 전세를 놓을 때의 중개 수수료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유이다. 게다가 향후 매도 시에 다시 한번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을 실거주자보다 투자자를 선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지에서 온 투자자보다는 같은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도 있다. 투자자 사정보다 이사 날짜 등 사정이 급한 실거주자를 먼저 배려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중개업자를 만날 때는 이곳이 향후 크게 상승할 지역이라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채를 계속 매수할 계획이라든지 하며 자만하고 거드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나는 집값 상승을 확신하면서도 겉으로는 불안한 채 한다.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니 금매 가격이 아니면 사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한다. 여러 채를 매수하고 싶다는 속내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걸 알면 중개업자는 가장 좋은 물건을 골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이 물건 저 물건을 마구 권유하기 때문이다. 중개소의 목적은 내게 가장 좋은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개 수수료를 얻는 것이다. 남편이 S전자에 다니는데 어디에 발령을 받았다. 재산이 얼마다 등의 정보도 비밀이다. 돈이 있어 보이면 매도할 때 집값을 깎을 수 있겠다는 희망만 키워줄 뿐이다. 투자자로서 나의 강점은 매수, 임대, 매도 시에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개업자를 믿고 집을 보지 않고서도 바로 계약금을 치르는 결단력이 있다는 점이면 충분하다. 어서 매수하고 싶다는 조급함과 투자자로서의 내 생각을 굳이 드러내서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질문과 경청. 입을 닫는 이유는 귀를 열기 위해서다. 중개업자는 그 지역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물론 나도 공부하고 분석을 끝낸 뒤에 현장을 찾기는 한다. 그래도 내가 아는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말로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 위해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질문을 한다. 이 동네에서 초등학교가 어디가 가장 좋아요? 이 아파트는 중고등학교를 어디로 배정받아요? 강남으로 출근하려면 버스를 어디서 타야 해요? 이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였어요?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 직장은 주로 어떤 곳이에요? 이곳에서 최근에 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얼마나 받았어요? 이 아파트에서 평수를 넓혀 이사 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느 단지로 가요? 어디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사 오나요? 아이들 학원은 주로 어디로 다녀요? 최근 집값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올랐던데 왜 이렇게 올랐어요? 대출 이자가 훨씬 싼데 왜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할 때 꼭 묻는 내용이다.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얻을 수 없는 데이터는 중개업자를 통해 얻어야 한다. 부동산 투자는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일이라 내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다. 이런 질문이 유용한 또 하나의 이유는 중개업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어떤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는 중개업자라면 그 사람과는 굳이 거래를 시도할 필요가 없다. 보통은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중개업자는 두세 가지 이상의 이야기를 해준다. 예를 들어 나는 학원에 대해 물어봤을 뿐인데 영어 유치원에 관한 정보와 유능한 과외 교사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까지 오는지까지 들려주기도 한다. 질문하고 경청하고 또 질문하고 경청하라.
중개업자는 신이 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깜짝 놀랄 만한 정보까지 알려줄 것이다. 공감과 칭찬. 요즘 거래가 잘 안 돼서 힘드시죠? 부동산 거래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던 어느 겨울, 중개소에 들어가면서 건넨 첫 인사다. 사실 그때는 나도 힘들던 참이었다. 부모님이 이사를 하셔야 해서 부모님 아파트를 꼭 팔아야 하는데 거래가 동결되면서 팔리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어휴, 요새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통 없어서 아주 죽겠어요. 저도 이 집을 꼭 팔아야 하는데 큰일이에요. 서로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맞장구 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는 말 외에 나에 대한 정보를 말한 것도 아니고 사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중개업자와 나는 친해져 있다. 비록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중개업자가 하는 이야기에는 토를 달거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게 좋다. 공감에 반응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렇다. 거래가 안 돼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저런 어떡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내가 처음 듣는 소리를 하면 "헉, 그래요? 신기하네요.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아, 그렇군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하하하하. 중개업자는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다.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내 수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칭찬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과거 부동산 공인 중개업자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복덕방 할아버지였다면 요즘엔 젊은 사람도 많고 여성도 많다. 특히 여성 중개업자 가운데는 외모가 출중한 경우가 적지 않아서 나는 느낀 대로 찬사를 바친다. 소장님, 진짜 미인이세요. 이 동네는 예쁜 사람만 부동산 중개소 하시나 봐요. 어머, 아들이 중학생이라고요? 미혼인 줄 알았어요. 누가 아이 엄마라고 봐요. 혹시 배우 이미연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으세요? 없는 말을 지어서 하면 불쾌하지만 어느 정도 사실을 바탕을 두고 기분 좋게 표현하면 상대의 얼굴에는 금세 한방 웃음이 피어난다. 실제로 자기 관리를 잘해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옷차림도 근사한 중개업자들이 많다. 물론 지식과 업무 능력에 대한 칭찬이 더 중요하다. 정책이나 세법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어내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중개업자들을 종종 만나는데 이런 분들은 부동산 중개업뿐 아니라 투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는 모르는 부분을 솔직하게 질문하고 설명을 듣고 나면 감탄사를 아끼지 않는다. 혹시 투자도 같이 하고 계세요? 어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세무사도 겸업하셔야겠어요. 저는 세법이 제일 어려운데 정말 대단하세요. 어떤 중개업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일과 매도 예정임을 이를 알려주면 양도세가 가장 적게 나오도록 계산해 주겠다며 호의를 베풀기도 했다. 이처럼 알짜 투자 정보나 세금 문제에 밝은 업자가 많다. 능력에 감탄하며 한껏 칭찬하면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니 자녀 교육에 대해 조언해주는 중개업자들도 심심치 않게 만났다. 아이들이 조금 더 잘하면 공인중개업자 자격증을 따서 개업하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그러다가 은근슬쩍 자식 자랑이 이어진다. 명문대를 다니거나 변호사, 의사, 교사가 된 자녀 자랑부터 사자 사위를 얻은 딸 자랑까지 나는 진심으로 즐겁게 듣는다.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표현하면 호감을 살 수 있다. 아이들이 엄마 닮아서 공부를 잘하나 봐요. 어쩌면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부러워요. 무슨 학원 보내셨어요? 과외는 얼마나 시키셨어요? 자녀 교육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인생 선배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어떤 때는 부동산 이야기보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나올 때도 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덤으로 얻는 소득이기도 하다. 관계의 기본, 기본, 기브 앤 테이크, 전화보다 방문.
투자 지역이 멀 때는 우선 전화를 해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급매물 정보나 그 외의 고급 정보를 전화로 얻기는 쉽지 않다. 중개업자 입장에서 상대가 매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화상으로는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화로 문의하면 상투적인 답변과 인터넷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정보만 얻게 된다. 나는 공부가 목적인 지역이라면 마음 편히 전화를 돌리지만 투자가 목적인 지역은 직접 방문한다. 젖먹이까지 데리고 멀리서 방문한 우리 가족을 보고 중개소마다 놀라곤 했다. 내가 살 집이든 투자할 집이든 집을 사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 온 정성을 들여야 한다. 한 중개소에서 보여주는 물건 가운데서 고르지 말고 몸은 좀 고되겠지만 여러 곳을 방문해 가장 좋은 물건들을 추려내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몸을 움직여야 한다. 전화로 연락처를 남기고 좋은 물건 나오면 전화 주세요 라고 한다 해서 연락이 오진 않는다. 어렵고 귀찮은 방법, 즉 멀리서라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중개업자를 감동시키고 내 절실함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인지 급매로 좋은 물건이 나오면 가장 먼저 나에게 연락해 주던 중개소도 있었다. 2천억 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2004년 홍대 인근의 중개소에 처음 갔을 때 그는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없는데 부동산을 살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날부터 8년간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중개소에 들러 3,5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으며 많은 부동산 정보를 얻었다. 현재 사옥도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은 건물이라고 한다. 비록 초기 자본이 적어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 함을 전달할 수 있다면 돈이 많은 투자자보다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8년간 부동산을 매일 방문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오랜 기간 부동산에 대해 공부했다는 것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어렵게 한 투자가 효자 노릇을 한다는 사실을 나 역시 경험으로 알게 됐다. 투자자의 목표는 참으로 간단하다. 적은 금액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중개업자다. 그러므로 투자자와 중개업자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작은 선물, 큰 소득. 2012년이었을 것이다. 천안, 아산 지역의 전세고 매물이고 간에 거래 물건이 씨가 말랐던 적이 있다. 전화하는 중개소마다 물건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상승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온라인 오픈 마켓에서 주스 선물 세트 10상자를 구입했다. 할인 쿠폰을 써서 한 상자에 7,000원꼴로 구입했는데 유리병이라 묵직하니 가격에 비해 고급스러웠다. 차 트렁크에 주스 상자를 싣고 또 온 가족이 출동했다. 아파트별로 가장 성의를 보이는 중개소 한두 곳에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린다며 주스 상자를 건넸다. 아이들을 데리고 대전에서 온 젊은 부부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자 중개업자들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뇌물 받았으니 물건 나오면 꼭 연락 줘야겠네. 그럼요. 다른데 연락하지 마시고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오늘 내부 구조는 다 봤으니까 소장님 믿고 집도 안 보고 살게요. 물건이 없어 한 군데도 집을 못 보여준 중개소에서는 밥 먹고 가라며 중국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주어 밥까지 얻어먹었다. 그렇게 며칠간 10군데를 다녔더니 정말로 연락이 많이 왔다. 마침내 가장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구조로 로얄동 로얄층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요구는 마지막에 선물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자식 자랑도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차례다. 끝까지 기분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애교도 좀 부려야 한다. 상대방이 예스라고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로얄동, 로얄층 금매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로얄동, 로얄층은 금매로 사기 어렵다라는 게 10중8구이다. 이때는 전에 좋지 않은 동에 저층을 샀다가 지금까지 팔리지 않아 고생이라며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 하소연해야 한다. 그러면 중개업자도 그렇긴 하지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만약 리모델링이 되어 비싸게 나온 집을 보여주면 이렇게 말하면서 가격 협상을 유도한다. 인테리어는 주관적인 거라 제 눈에는 별론데요. 게다가 몇 년 전에 수리한 건데 그 비용을 다 내기도 그렇고요. 차라리 분양 당시 그대로여서 싸게 나온 집을 사야겠어요. 경쟁 물건이 다른 중개업소에 따로 있다는 사실도 넌지시 알린다. 아까 다른 데서 물건을 보고 온 참인데 남편은 자꾸 그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좀 깎아주면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손님을 놓칠 수 있기에 중개업자는 가격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한다. 가끔은 매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한다. 매수자가 지금 다른 집하고 이 집하고 무얼 선택할까 고민 중이에요. 매수자 있을 때 가격 조금 낮춰서 빨리 파세요. 깎아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필수다. 기껏 가격을 협상해 놓고는 남편하고 상의해 본다더니 감감무소식이거나 계약을 해놓고 정작 계약금은 보내지 않는 손님을 중개업자는 매우 싫어한다. 웬 후줄근한 차림의 아줌마가 아이를 둘러업고 와서는 집값을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이다. 정말로 집을 살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돈을 준비해 왔음을 꼭 밝힌다. 정말로 살 사람이다 싶으면 상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해봐야겠어요. 남편한테 허락받고요. 라는 식으로 결정권자가 따로 있음을 암시하면 협상도 안 된다. 또한 매수 대기자는 많은데 매물이 적은 경우가 있다. 가격 협상이 가장 힘든 경우다. 이때는 중개업자를 확실하게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소장님, 중개 수수료는 제가 20만 원 더 드릴게요.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표정이 밝아지고 싱글벙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믿을 수 없다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때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중개 수첩을 가리키며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던진다. 수첩에 빨리 별표하고 적어 놓으셔야죠. 김유라, 매수시 수수료 20만 원 더 주기로 함. 이렇게요. 그러면 다들 재미있다고 깔깔 웃으며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다들 매수할 때 중개 수수료를 조금 더 내면 전세 계약도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전세 거래 시에도 조금 더 넉넉하게 주면 다음에 매도할 때 내 물건이 VIP 물건이 될 확률이 높다. 전에는 중개 수수료를 복비라고 했다. 복을 가져다 주는 비용이라는 뜻 아니겠는가? 그러니 중개 수수료는 아끼지 말자. 적게 주고 크게 얻을 것이다. 가격 조정에 유리한 상황들. 중개소를 잘 골라라. 중개업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는 목적은 하나,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중개소를 잘 골라야 한다. 좋은 물건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을 공략하라는 뜻이다. 첫째, 매도 측 중개소를 찾아가라.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을 올려놓은 중개소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 쪽의 중개소다. 등기부 등본상 매도인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만 물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 측 중개소와 접촉해야 매도 사유와 매도자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 협상이 유리해진다. 매도 측 중개소 중 물건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중개소를 가장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중개소를 차례로 방문하라. 다른 중개소에서 몇몇 물건을 보고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경쟁심을 유도할 수 있어 최고의 물건을 소개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한 중개소에서 모든 물건을 보는 것은 협상의 우위를 중개업자에게 넘겨주는 꼴이다. 가격을 협상하기보다는 그저 달콤한 말들로 계약을 종용할 것이다. 둘째, 공유되지 않는 부동산을 공략하라. 내부 수리 상태가 양호하고 집주인의 사정으로 급하게 나온 매물이 있다고 치자. 시세보다 저렴해서 굳이 다른 중개소와 공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매물은 중개소 한 군데에 숨어 있을 확률이 높다. 또한 공유되는 매물은 가격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매수자 측 중개업자이기 때문이다. 매도 사유를 알면 협상의 여지가 커진다. 예를 들면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한 달 내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날짜를 맞추는 조건으로 더 깎을 수 있다. 급매 이유를 알아내라. 급매로 나오는 물건의 매도 사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할 때 2014년에 시세보다 1,500만 원 저렴하게 집을 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이유였다. 매도자 측에서는 매도 사유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야 해서 집을 판다고만 이야기했다.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라 그렇다면 갈 곳은 정해져 있느냐고 물으니 집이 팔리면 그때 정할 참이라고 했다. 우선 매도자 사정이 급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 갈 곳과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는 매도자라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만약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집이 팔려야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의 입주 초기보다는 입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날짜가 임박했을 때 기존 아파트의 급매물이 나온다. 그러나 매도하고 난 뒤에 매수를 결정한 계획이라면 급할 것이 없다. 이 매도자 측이 그런 상황이었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1,500만 원을 깎아주면 바로 계약금을 보낼 테니 연락을 달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 조정이 쉽지 않아 보여서 마음을 비우고 있었다. 집을 보고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밤에 중개소에서 전화가 왔다. 어차피 그 밤에 중개소에 갈 일도 없고 매도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간절히 가지고 싶을수록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협상의 포인트다. 역시나 다음날 아침에 되자 문자 메시지까지 왔다. 전화를 했더니 집주인이 1,500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다며 빨리 와달라고 했다. 속으로는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지만 급할 것 없다는 듯 집에 하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집을 방문했을 때 집주인 부부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이유를 물으니 그동안 세종시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년 된 대전의 아파트보다 세종시의 새 아파트가 훨씬 더 오를 테니 이 아파트는 좀 싸게 팔아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입주 시점까지 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마쳤다. 이처럼 매도 사유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일 때는 가격을 깎기 쉽다. 해외 이민이나 지방 발령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 왜 이사해야 하는지를 꼭 물어봐야 한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기에 아파트 투자 초기에는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 투자 초기일수록 싸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만약 마음에 드는 집이 급매로 나왔는데 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매가가 3억 원이라면 대출은 2억 1천만 원이 가능하다. 이때는 대출을 받아 미리 사서 매도자가 이사 나가기 전까지 한 달이나 두 달간 11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내면 된다. 이혼 예정이거나 이혼한 집일 때 시세보다 싸게 나온 아파트가 있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었다. 중개업자에게 물어보니 이혼 예정인 부부인데 부인이 남편 명의의 집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빨리 재산을 정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사정으로 저렴하게 나온 집이었다. 중개소에서는 현재 부부가 별거 중이고 계약이 되면 부인이 가처분을 풀어주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만 당시 나는 초보였던지라 곤란한 일이 생길까 염려되어 매수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면 잔금을 빨리 치르는 조건으로 매수했을 것이다. 이혼 예정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혼을 하고 집을 팔 때도 가격을 깎기 쉽다. 중개소에 이렇게 말하면서 압력을 좀 넣는다. 이 집에서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웠겠어요. 이런 집을 누가 사겠어요? 깎아준다면 제가 사겠지만 안 깎아주면 저도 별로 살 생각이 없어요.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수긍하면서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비과세를 위해 매도할 때 집이 한 채뿐일 때,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는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1가구 2주택이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매도자가 이런 상황일 때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깎을 좋은 기회다. 매도자로서는 이 집을 팔아야 1가구 1주택이 되어 다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매 차익이 크면 세금이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 팔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처럼 절세를 위해 집을 내놓은 경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중개소에 물어봤는데 팔 때 되니까 팔죠 라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곳이 있다면 매도자랑 친하지 않은 중개소인이 살포시 나오도록 하자. 매도자의 사정을 꿰뚫고 있는 중개업자가 가격 협상도 잘한다. 중개소에서 매도 사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유추할 수 있다. 나는 등기부 등본을 뚫어지게 보며 매도인이 어디에 살고 몇 살이며 빚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우선 대출이 많은지 적은지부터 본다. 매매가가 3억 원인 어느 집은 대략 계산해 봤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 다달이 100만 원은 나갈 듯하다. 반면 같은 가격의 같은 동인데 빚이 하나도 없는 집이 있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다른 집을 더 소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때는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매수 가격을 보고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눈치껏 계산을 해놓고 협상에 들어가면 된다. 등기부 등본을 계약금을 송금할 때에야 떼어보는 것은 너무 늦다. 가격 협상을 하기 전에 마음에 드는 집 두세 군데의 등기부 등본을 미리 떼어서 비교해 가며 봐야 한다. 지저분한 집일 때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인테리어가 멋들어진 집이나 살림이 적고 청소가 잘 되어 있어 깔끔한 집에 마음이 쏠린다. 하지만 짐 빼고 나면 다 마찬가지다. 구조가 같은 집이라면 내부는 똑같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도배는 새로 하면 되고 고장난 곳은 수리하면 된다. 그러니 깨끗한 집보다는 지저분한 집을 골라라. 살림이 어지럽고 수리 상태가 엉망인 집은 다른 사람들도 매수하기를 꺼리므로 가격 협상에 유리하다. 도배지에 때가 살짝 탄 정도의 집과 도배지가 찢어져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집 중에서 어떤 집을 더 많이 깎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도배를 새로 하는데 드는 돈은 두 집 다 똑같다. 집 내부가 얼마나 깨끗한지 대신 볕이 잘 드는지, 조망이 좋은지, 단열이 잘 되는지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단열이 잘 되는 아파트인지를 파악하는 노하우를 공개하자면 샤시를 교체한 세대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된다. 똑같이 20년 된 아파트의 매매가가 비슷한데 어떤 곳은 고층에도 샤시를 교체한 곳이 많고 어떤 곳은 1, 2층도 교체한 곳이 거의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가 단열이 잘 되는 아파트다. 이민, 사망, 전세 만료 전. 한 번은 시세보다 1,500만 원 저렴하게 나온 집을 봤다. 화장실도 수리가 되어 있었고 도배가 깨끗하고 바닥은 데코 타일이었다. 전등과 콘센트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동향이고 전망도 좋았다. 5월에 매물로 나왔는데 입주 가능일은 11월이었다. 반년 후에야 입주가 가능한 집은 잘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쉽다. 전세가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매도자 사정이 급해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팔고자 한다면 돈이 급해서인 경우가 많으니 이때도 집값을 깎기 쉽다. 대출이 많은 집도 가격 협상에 유리하다. 빚이 많은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 어떻게든 팔고 싶어 조급해한다. 이 밖에 집값을 깎을 여지가 있는 경우로 집주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도하고자 할 때, 상속 증여 등 재산을 정리하고자 할 때 등이 있다. 이민, 해외 체류로 집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빨리 처분하고 출국하고자 할 때도 그렇다. 물론 매수자가 적은 비수기나 수요에 비해 매물이 많을 때도 가격 조정이 쉽다. 단, 가격 조정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깎으려 들어 매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해선 안 된다. 이래서는 모처럼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부동산은 집보다는 사람에 집중할 때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세입자가 편해야 집주인이 편하다. 세입자는 고마운 존재.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다 보면 아무래도 집을 관리하고 세입자 상대할 일이 많을 테니 힘들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세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세입자 역시 집주인에게 호의를 갖고 협조하기 때문에 힘들 일이 없다. 나는 세입자와 통화할 때 늘 감사하고 혹은 죄송하다고 말한다. 세입자가 살아주어 운 좋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수리 문제라도 생기면 내 집이니 당연히 죄송한 일이다. 나는 아이 엄마가 되고부터 사람 상대하는 일이 편해졌다. 불편한 상황, 어려운 대화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풀어나갈 줄 알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들은 겸손해지는데 이 역시 도움이 되었다. 여성일 때는 사모님, 남성일 때는 사장님이라고 깍듯이 부르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다. 나는 늘 세입자보다 나이가 어렸으므로 더욱 그랬다. 우리 세입자들은 늘 협조적이었다. 이사 나간 집이 이렇게 깨끗한 경우는 처음 봤다며 중개소에서 놀랄 만큼 먼지 한 톨 없이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간 세입자도 있었다. 이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사 날짜를 정할 때도 세입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2년 후 계약 만기일이 명절일 때도 있다. 그런데 만기가 됐다며 곧이곧대로 명절 전날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사람들이 이사하기 싫어하는 시기가 있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 수능을 앞둔 10월과 11월에는 움직이기 싫어한다. 내가 남자였다면 또는 아이 엄마가 아니었다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부분이다. 역시 부동산은 마음 씀씀이가 세심한 주부에게 딱 맞는 투자처다. 아파트 투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 특히 아이 엄마라고 다시 한번 확신한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호통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집주인 노릇을 하려 들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세입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집주인도 편하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수리비만 보냈지만 이제 웬만한 고장은 남편이나 내가 손수 고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시간이 허락하는 날 직접 가서 수리하고 시간을 내지 못할 때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 견적을 받아보고 내가 수리업자를 보낸다. 물론 돈도 아끼고 아깝고 귀찮기도 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세입자의 불만이 쌓이고 작은 공사를 큰 공사로 만들 수 있다. 말이 나오는 즉시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리가 끝난 후에는 세입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면서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수많은 세입자를 만나봤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집주인을 귀찮게 할 의도로 무언가를 고쳐달라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평소 수리에 관해서 인터넷을 통해 익혀 놓으면 견적을 내거나 직접 수리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세입자가 세입자가 만기 전에 나갈 때,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인데 이사를 가겠다고 할 때가 있다. 이때는 솔직하게 말한다. 이 집을 2015년에 매수해서 전세 만기가 되는 2017년에 매도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1년 만인 2016년에 퇴거하시겠다고 하니 새로 세입자를 들이면 2018년에 집을 팔 수 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2년이니까요. 그런데 제 투자 계획이 틀어질 뿐더러 다시 세입자를 들이는데 도배비와 중개 수수료 등 손해가 많아요. 그러니 이번 중개 수수료는 부담해 주세요. 혹시 중개 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하면 이렇게 말한다. 그럼 대신 계약서 새로 안 쓰고 전전세 형식도 좋으니 나머지 기간 동안 살 세입자 구해놓고 만료 시에 퇴거하세요. 그럼 저는 괜찮습니다. 주민등록상 퇴거를 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만기 전에 이사할 때는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규정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므로 미리 협의해 놓도록 한다. 매수한 지 1년이 지나면 일반 과세가 된다. 그래서 세입자가 2년을 못 채우고 이사하기는 하지만 그 시기에 목표 수익이 실현될 수도 있다. 목표 수익이 실현되었으면 굳이 전세를 다시 들이지 않고 매매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매매를 한다면 그것은 매매이므로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전세를 구하게 되면 중간에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빨리 받아 이사를 가야 하니 열심히 집을 보여줄 것이다.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는 일은 소액 투자자에겐 불편한 일일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매매를 해서 투자금과 수익을 일찍 회수하게 되기도 한다. 세입자가 만기 시 나갈 때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아야 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집을 보여주는 수고로움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저도 전세를 살고 있기에 여윳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들어오실 분과 같은 날짜로 맞춰서 이사해 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사 날짜는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린아이가 있다면 아기가 있어서 힘드실 텐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맞벌이 부부라면 일하느라 바쁘시고 주말에 쉬셔야 할 텐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전업주부라면 집 때문에 어디 가시지도 못하고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집주인인 내가 보여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그 역할을 대신하니 당연히 고맙고 미안해 해야 한다. 중개소에서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면 세입자에게 치킨 한 마리를 보내며 메시지를 곁들인다. 요즘 집 보여주느라 힘드시죠? 저녁에 시원한 맥주랑 드시고요. 고맙습니다.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금 받자마자 다음 집 구하실 수 있게 전액 드릴게요. 집 구하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한편 세입자가 갈 집을 미리 구해놓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들어갈 날짜를 미리 정해 놓으면 들어올 세입자를 그 날짜에 맞는 사람만 구해야 해서 쉽지가 않다. 들어올 세입자가 먼저 정해지고 거기서 받은 보증금을 주면 그 돈으로 집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순서임을 잘 설명해야 한다. 가끔 미리 집을 구해 놓아서 들어올 세입자와 날짜가 맞지 않아 계약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생긴다. 매도나 전세 재계약이 생각보다 빨리 되지 않을 때 세입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좋다. 그동안 몇 분 정도 보고 가셨어요? 생각만큼 빨리 안 나가서 걱정이에요. 그동안 집 보여드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이 수리가 잘 되어 있어서 금방 나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최악의 경우를 걱정하더라도 세입자와 대화할 때는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 그래야 일도 좋은 쪽으로 풀린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할 때, 세입자는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데 매도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주인이 집을 파는 걸 달갑게 여기지 않는 세입자가 일부러 집을 지저분하게 하거나 바쁘다며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다. 심하면 중개소에 전화를 아예 피하기도 한다. 협상의 기본은 항상 상대방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많이 얻을까 고민하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놓친다. 경험상 세입자를 최대한 배려하고 그에게 이익이 되도록 생각했을 때 내가 가장 많은 것을 얻는다. 돈을 받는 건 나지만 그 집을 관리하고 거주하는 것은 세입자이기 때문이다. 매도하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세입자를 찾아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다. 매수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더 거주하고 싶은지 이사를 하고 싶은지를 물어본다. 만약 전세로 더 거주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자. 제가 중개소에 사모님이 2년 더 거주하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해 도울게요. 전세 투자자 위주로 모셔오라고 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안 구해도 되고 수리 안 해도 되니 훨씬 좋죠. 혹시 실거주자가 입주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겠지만 아직 만기까지 남아 있으니 충분히 가능해요. 매도가 되어도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전세로 계속 살 수 있다고 안심시키는 것이 포인트다. 집을 팔아야 하니 무조건 나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세입자가 유리한 부분과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 좋다. 혹시 세입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 불편한 논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중요한 협상 내용은 문자 메시지나 음성을 통해 녹음을 해서 보내도록 하자. 나도 실제로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세입자가 계속 전세로 살기를 원한 적이 있었다. 노력한 결과 투자자인 매수자를 찾을 수 있었고 세입자는 재계약을 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었다. 투자자 위주로 매도를 하겠다는 나의 말 한마디에 세입자가 정말 고마워해서 나도 행복했다. 전세 만기 시 매도가 어려울 때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이 팔리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다면 묵시적 갱신 혹은 인형 재계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럴 때는 집이 팔릴 때까지 세입자가 몇 달 더 거주하는 것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서 또다시 2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협상에서도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것이 기본이다.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것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투자는 대부분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리지 않은 채 몇 달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세금 문제 때문에 올해 내로 매도해야 하는 나의 안타까운 사정도 감정에 호소한다. 앞서 말했던 여러 노하우로 세입자와 우호적인 관계가 조성되어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오케이를 얻어낼 수 있다. 혹시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도 문자 메시지와 음성 녹음으로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내 세입자 가운데는 한 번도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해서 나를 곤란하게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자료를 쓸 일이 없긴 했다. 세입자가 만기 시에 집을 구입했거나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무조건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 집이 팔리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더욱 마음이 조급해지고 걱정이 된다. 이때는 세금 문제 때문에 집을 지금 팔 수밖에 없다고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죄송하지만 집이 팔리면 즉시 보내드릴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한다. 대부분이 펄쩍 뛰지만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는 집주인 입장을 결국은 헤아려 준다. 혹시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되면 이자는 대신 부담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세입자가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어낸다. 아무래도 비수기를 피해 시간을 한두 달 더 확보하면 매매가 될 확률이 올라간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 관해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현재의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나갈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은 해지권이 없어서 이전 계약 조건의 기간을 지켜야 한다. 자, 오늘은 216조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6 간단하게 수익률 높이는 셀프 리모델링이라는 챕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